오늘 이강인 선수가 리그왕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최근의 페이스가 너무나도 좋죠. 특히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올라갔다는 게 매우 고무적인데 최근 연속 3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C 밀란전 득점, 그리고 브레스트전 어시스트, 오늘 몽펠리에전 득점까지 2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의 득점 장면을 봐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하키미가 측면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여기서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음바페가 가운데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음바페를 따라서 수비수 한 명이 가운데로 이동을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지능적으로 뒤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움직임 자체도 좋았고요. 여기서 하키미가 가운데로 볼을 올려줬는데 이때 이강인이 뒤로 돌아뛰면서 음바페가 만들어준 이 뒤쪽 공간으로 매우 적절하게 뛰어들어갔고 여기서 심지어 음바페가 센스 있게 이강인 선수에게 흘려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매우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이강인 선수가 최근 들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 이런 것들이 임팩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득점 장면도 정말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히는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매우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면서 마요르카 시절 때보다 마음껏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던 거잖아요.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많이 뛰고 공격 찬스가 많이 오니까 공격 포인트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전술적인 측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음바페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앙 미드필더가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마치 4-3-3처럼 되죠. 그런데 애초에 수비를 할 때도 그렇고 공격을 할 때도 그렇고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뛸 때가 많죠. 공격을 할 때는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왼쪽 측면 공간을 커버를 해줘요. 그리고 이때 파리 생제르맹은 전체적으로 하키미가 올라오면서 덴벨레 옆으로 움직이고 이강인 선수의 뒤에 있는 오늘은 이제 무키엘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무키엘레가 리카 에르난데스처럼 센터백도 보고 풀백도 보는 자원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무키엘레는 풀백으로 나올 때 오른쪽 풀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무키엘레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다는 건 무키엘레의 오버래핑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르키뇨스, 슈크리냐르, 무키엘레 3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약간 외로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오른쪽에는 에메리, 하키미, 덴벨레 요 3명의 선수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뭐 무하니까지 더해지죠. 그런데 왼쪽에서는 무키엘레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옆에 있는 우가르테도 에메리에 비해서 훨씬 더 수비적인 선수입니다. 우가르테는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우가르테는 에메리처럼 올라오지 않고 또 수비를 해요. 그리고 음바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약간 좀 고립되는 측면도 있고 너무 외롭게 플레이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전형은 4-3-3이에요. 포백이 구성되어 있고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 중앙에 무하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이강인, 에메리, 우가르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죠. 그런데 공격을 진행하게 되면 어쨌든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왼쪽 라인에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키엘레는 올라오지 않으면서 3백을 만들어주고 하키미는 올라가면서 하키미, 덴벨레, 에메리 요 3명의 선수가 오른쪽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왼쪽에서는 이강인, 오른쪽 측면은 덴벨레
넓게 이 두 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을 활용을 하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형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체적으로 약간 이러한 형태거든요. 이 장면만 봐도 이강인 선수는 왼쪽에서 혼자 외롭게 서 있는 형태가 많고, 오른쪽에서는 에메리, 하키미 오버래핑, 덴벨레, 그리고 무하니까지 4명의 선수가 밀집해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무키엘레가 3백을 만들기 때문에 오버래핑을 하지 않고 음바페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라인에 비해서 약간 외로운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나오죠.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음바페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강인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무키엘레는 오버래핑을 하지 않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 파리 생제르맹이 중앙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을 때 반대편 측면에 정말 이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이 공간을 애초에 쓰지 못하는 단점도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파리 생제르맹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할 때 보면 밀집 수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한테 공간이 나니까 일단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죠. 그런데 무키엘레 안 올라오고 음바페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측면 공간에서 혼자 싸워야 돼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덴벨레처럼 직선적으로 이 공간을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치고 달린다거나 그런 스타일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만약에 뒤에 있었던 무키엘레가 이강인의 뒤로 돌아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강인과 무키엘레의 콤비가 나올 텐데 무키엘레도 안 뛰죠.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이 이강인 선수는 볼을 안쪽으로 끌고 가는데 아무도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가질 않고, 그러니까 몽펠리에의 수비수들이 이강인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밀집 수비 사이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결국 약간 이 밀집 수비에 갇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전개할 때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큰 경기는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왼쪽에 약간 덩그러니 놓여있을 때가 많고 오른쪽 라인에 에메리, 하키미, 덴벨레 요 3명의 선수가 한눈에 봐도 이강인 혼자 있는 왼쪽 라인보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도 많고 주고받을 선수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격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이강인 선수는 공격 전개에 그렇게 가담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스탯만 놓고 보면 이제 놀라운 스탯이 뭐냐? 오늘 이강인 선수가 패스 성공률 100%입니다. 47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좋은 수치냐? 라고 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는 애초에 공격형 미드필더고 찔러주는 패스가 강점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데브라이너가 인터뷰를 했었죠. 나는 패스 성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플레이를 한 거다. 왜냐면 도전적인 패스를 안 했기 때문에. 딱 오늘 경기가 그런 형태거든요. 이강인 선수 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안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도전적인 패스를 하는 빈도가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하는데 왼쪽 측면은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고요. 이게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한 횟수입니다. 코너킥을 제외하면 이강인 선수가 14번의 패스를 시도했어요. 공격 지역으로.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덴벨레를 보세요. 이강인 선수랑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물론 이제 덴벨레는 풀타임, 이강인 선수는 60분에 나왔는데 그 시간을 감안해도 덴벨레와 이강인이 공격 지역으로 패스한 횟수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뜻은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 지역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있는 왼쪽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을 많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서는 덴벨레, 하키미, 에메리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아예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으면 약간의 경기 관여도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 이득을 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몽펠리에가 수비 라인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당연히 밀집을 시키죠. 밀집을 시키다 보니까 이 몽펠리에의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가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방향이 덴벨레, 하키미, 에메리 이쪽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측면으로 수비가 쏠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바페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반대편에 있는 몽펠리에 수비수들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쪽에서 공간이 되게 넓게 발생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덴벨레, 하키미, 에메리, 무아니 이쪽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면 이강인 선수에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아까 봤던 득점 장면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이 장면을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에메리, 덴벨레, 하키미 이 세 명의 선수가 볼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덴벨레가 정말 좋은 패스를 찔러주면서 몽펠리에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아무래도 공격이 진행되다 보니까 몽펠리에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키미가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을 때 몽펠리에의 수비 자체가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음바페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음바페를 막고 있었던 몽펠리에의 측면 수비수도 안쪽으로 끌려가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는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측면으로 살짝 빠져주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던 게, 음바페가 괜히 흘려준 게 아니라 하키미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몽펠리에의 수비수들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음바페가 센스 있게 그냥 넓은 공간에 있는 이강인에게 흘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놓는 순간 이 볼도 잘 잡아놨죠. 넓은 공간으로 볼을 잡아놓은 다음에 정말 좋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까지. 요 모습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이 쏠리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너무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만, 저게 그래도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이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음바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음바페에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게끔 만드는 전형적인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작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덴벨레가 측면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바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죠. 아까랑 동일한 장면이죠. 그래서 몽펠리에 수비수들이 중앙으로 쏠리고 있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음바페의 뒤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똑같은 장면이죠. 음바페가 만약 여기서 흘려줬다면 또다시 이강인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음바페가 본인이 직접 이제 볼을 소유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지만, 어쨌든 이 장면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뜻은 이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왔을 때 그만큼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강인 선수 대신에 비티냐가 나왔거든요. 근데 비티냐 쪽에서 또 득점이 나왔습니다. 비티냐의 득점 장면도 보시면요, 똑같아요. 덴벨레, 에메리, 하키미 요 삼각편대에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에메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때 하키미가 에메리의 뒷공간으로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덴벨레가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려주죠. 그러면서 또다시 몽펠리에의 측면 공간을 덴벨레, 에메리, 하키미가 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덴벨레의 패스를 받은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비티냐에게 컷백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비티냐가 안쪽에서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덴벨레의 패스, 하키미의 오버래핑, 하키미의 크로스, 반대편에 있던 이강인, 비티냐가 득점.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지금 덴벨레, 하키미, 에메리 요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나오는 빈도가 아마 이번 시즌에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왼쪽에 나왔을 때는 마무리를 하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맡을 수가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뭔가 득점 장면은 왼쪽에 있을 때 많이 나올 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덴벨레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자리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도 꽤 된다고 봐요. 파리 생제르맹이 4-3-3 전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비를 할 때 음바페가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이강인, 우가르테, 에메리 그리고 덴벨레도 수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4-4-2 두 줄 수비가 돼요. 이렇게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선수 요 역할을 왼쪽에서는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에서 이강인밖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요르카에서도 이러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중앙 미드필더 겸 측면 미드필더. 특히나 왼쪽에서는 비티냐가 이 역할을 이강인이 없을 땐 맡았거든요. 근데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고 그리고 오른발에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져들어가는 플레이가 이 선수는 되게 불편해요.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의 수비 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억지로 비티냐를 왼쪽 중앙 미드필더 겸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썼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 라인에서 뛰는 것이 비티냐보다는 훨씬 더 우세한 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수비도 수비고 공격적으로도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이강인이 측면으로 돌아뛴다.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수비할 때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음바페는 수비로 내려오지 않고 무아니와 함께 투톱을 형성하고 그리고 최후방에는 포백이 형성돼 있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가 안 내려오니까 측면으로 빠져서 이강인, 우가르테, 에메리, 덴벨레 요 4명의 선수가 일자 수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왼쪽 측면 수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음바페를 중심적으로 쓰는 팀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역할을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심지어 프랑스 대표팀이 뭐 그냥 어설픈 팀이 아니잖아요. 월드컵 우승을 하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준우승을 했던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음바페가 수비를 안 합니다. 근데 음바페가 수비를 안 하는 대신에 누가 수비를 하느냐? 4-3-3을 할 때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뛰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나와요. 근데 그 선수가 마투이디, 라비오 이 선수들도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음바페가 수비로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인데 이제 마투이디나 라비오의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밖에 없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 라인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아진 게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부터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의 싸움을 너무나 잘하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세컨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세컨볼을 경합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몽펠리에의 한 선수와 함께 루즈볼을 달려나가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싸우는 장면을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도 세컨볼 싸움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특히나 공격수 중에서는 비니시우스 다음으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볼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가 많은 선수가 이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서로 달려갔는데 이강인 선수가 끝끝내 슬라이딩 태클로 볼을 뺏어오면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음바페를 쓸 때 되게 유용한 선수가 되는 거죠. 음바페가 수비로 안 내려오면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져주고
그리고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해지니까 중원 싸움이 부족한데 이강인이 측면으로도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와 주니까 중원 싸움도 되고, 그러니까 음바페가 안 내려오면서 한 명이 부족한 걸 이강인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중원 싸움도 도와주고 측면 수비도 하고, 수비할 때는 1인 2역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선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엔리케 감독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뺐어요. 오늘 62분에 이강인 선수를 뺐죠. 이거는 아무래도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으니까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강인뿐만 아니라 무하니, 마르키뇨스, 에메리, 하키미 주전급 선수들이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지금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중요한 선수인지,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아마도 점점 더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뭔가 위상 자체가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이제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더 주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오늘 경기도 득점을 했고, 그리고 음바페를 도와준다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또다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교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등등등. 어쨌든 이강인 선수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경기였다.